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 건축법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깐 이제 목차를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첫 번째 우리 저희 표지에서 한 두세 장 정도 넘기시면은 머릿말 부분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 기준, 출제 경위 수험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험 대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18회하고 19, 17회 이렇게 출제 비중표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죠. 네,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45%, 그다음에 65%가 되죠. 65%. 그래서 65%에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법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 3법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임대주택법은 법이 공공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둘이 나눠지게 돼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 둘로 나눠서 설명할 거고, 그래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 문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구성해서 여러분하고 강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법 내용들에서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렇죠? 두 문항, 도시 및 재정비 촉표 한 문항, 시설물법, 소방기원법, 소상시설 설치법, 전기사업법, 승강기법이 있는데, 그 가로 부분은 주관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관식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를 잘 공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마다 법이 두 문제가 나오는 법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오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3법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3법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의 교재는 어떻게 제가 책을 구성했냐면, 이제 일단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은 그죠, 공공임대주택법, 민간건설 임대주택법은 자세하게 제가 책을 굉장히 잘 기술해 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문제를 꼼꼼하게 다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제 주택 관리 파트가 있어요. 주택 파트에 보면 주택 관리 파트가 있는데, 이 관리 실무 부분이 관리 파트랑 겹치기 때문에 강의하다 보면 암기법도 다를 수 있고 테크닉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관리 실무 선생님한테 이제 넘길 겁니다. 그래서 관리 실무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교재는 실어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실어놨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주택법도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관리 파트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에서 핵심만 찍어드리고 나머지 이제 관리실무 선생님이 하실 거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임대주택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텐데, 법이 처음에 개정되면 개념정의나 용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임대주택법이 출제했던 만큼의 파트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반씩 나눠서 출제될 듯합니다. 그래서 주관식 같은 걸 좀 잘 대비해서 제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뒷법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첫 번째 강의에서는 너무 꼼꼼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3법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한 정비법 정도, 도시 및 중앙 정비법 정도. 그러니까 법이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그다음에 공공임대, 민간임대, 그다음에 몇 번째? 도시 및 중앙 정비법 한 5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시면 일단은 일정 안정한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서술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법들은 굉장히 양이 많은데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바깥에서 간간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교과서 실을 때 이 교과서 내용은 국내에 있는 어떤 교과서보다 많은 내용들을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어놔서 이걸 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제가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 놓은 거 위주로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배경 설명에 대해서 교과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 건축법의 제정 목적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이죠. 건축법. 이 법은 이래서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이 건축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요, 건축법은 이제 건축물을 규제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이 하고요.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에 짓는 땅을 뭐라고 하면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 그렇죠? 예, 대지. 그래서 이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갖다 규제하는 게 뭐예요? 건축법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건축물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받은 대로 다 졌는지 사용 승인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허가 다음에 사용 승인, 허가받는 대로 하고 사용 승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땅을 대지라고 하고 이게 소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면 도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규제도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4m 확보해야 되죠. 이런 규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결국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이 법은 자, 건축물의 대지, 구조라는 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업 지역에 건물이 붙어 있으면은 그걸 갖다 나무나 이런 걸로 짓게 되면 옆에 있는 집하고 같이 불이 붙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화 구조의 벽돌을 이용하거나 콘크리트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비. 이 건물이 높으면 당연히 뭐예요? 승강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승강기 설비 또는 난방 설비, 냉방 설비 같은 것들하고 용도를 정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서요. 용도 기준에 따라서 건축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해서 안기, 환미를 향상시키면서 공공복리 증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기, 환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킨다. 좋아지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물에서는 제일 건축법에서는 안전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지는 시험에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건물 짓는 땅이다 보니까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땅을 말한다. 대지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토지가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여기가 112번지고 여기가 113번지면 이걸 우리는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슨 동 몇 번지, 서초동 무슨 몇 번지라고 하는데 지번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질 때는 원칙적으로 이걸 이 땅을 갖다 우리는 필지라고 해요. 지번이 있는 데를 필지라고 하죠.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이런 지번이 있는데 1필지 1대지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하는 것처럼 1필지의 1대지가 원칙입니다. 알겠죠? 우스갯소리로 두 집 살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것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거 질 때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하나의 큰 필지가 큰데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땅이 여기 일부만 이제 농촌인데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여기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대지로 건물 짓는 땅, 농촌 이렇게 땅이 넓은데 밭이니까 일부만 내가 집을 좀 짓고 살겠어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1필지 1대지 원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건 이제 깨진다는 거죠. 그럼 원칙이겠어요? 예외겠어요? 1필지 1대지 원칙에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외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예외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는 건 땅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땅이 조금 일부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한번 읽어는 볼게요.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렇죠?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를 토지를 합한 토지. 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다음 항목에서 하나의 필지인데요. 예, 요거는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렇죠?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는 건 뭐예요? 땅 주인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권리 관계, 소유권과 지상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같으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우는 안 되고 둘 다 이 권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소유권이면 이것도 소유권, 여기 지상권이면 이것도 지상권 이런 식으로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민법에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는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1차에서. 그 가번에 보면 각 필지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정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서초동이고 여기는 방배동이고 그렇죠? 법정동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각 필지 도면의 축적이 다르다는 것은 원래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는데 임야도는 이제 3,000분의 1 지도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병이 불가능하죠.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언덕백이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요. 자, 여기가 고저차가 그러면 집원이 연속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데는 이런 집원과 이런 집원이 다를 때, 여기와 이것이 다를 때는 원칙적으로 합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합필이 안 돼도 건물은 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설에 대상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서 학교 같은 거 질 때는 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아파트 짓는 경우 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도로의 지표화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하상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6번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하는 경우. 요 6번의 밑줄 그으세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합칠 것을 조건. 자, 보세요. 제가 원래는 이 땅을 갖고 있었고요. 이 112번지를 갖고 있었고, 그때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이 땅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이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합병이 되는데, 합필이 되는데, 지금 땅을 갖다가 아직 합병 안 상태에서 최종 사용 승인할 때 요거를 합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합칠 수가 있어요. 땅을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12번지 통합되거든요. 그러면 허가 받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사용 승인할 때까지는 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1필지 1대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허가 받을 시점으로는 땅이 두 개였기 때문에 1필지 1대지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요거 6번 체크해 놓으시고 동그라미 2번에 1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에 보면요. 다 문장에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2번, 3번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4번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결국은 1필지 일부라는 문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외울 필요 없는데 5번이 중요합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체크,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 합쳐야 나눠요. 나눌 것을 조건한다 그랬어요. 나눈다. 그럼 일부가 된다는 건데 보세요. 처음에 이제 112번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땅을 팔 때요. 여기만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여기는 놔두려고. 그러니까 땅을 줄로 쪼개려고 하는 거죠. 근데 허가 받을 때는 땅을 줄로 쪼개지 않고 사용 승인 받을 때 111의 1 번지로 112가 돼야 되겠네. 그치? 112의 1번지로 요걸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우리 지적법에서. 그러면 나눌 수가 있는데 허가 받을 때는 안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용 승인할 때는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받을 때는 1필지 1대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종적인 1필지 1대지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출제원이 그렇게 잘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있었던 6가지 내용과 동그라미 2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1번의 6번 내용과 2번의 5번 내용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돌려서 내게 되는데 자, 나눌 것을 그럼 뭐야? 일부라는 문장이 나죠. 나눈다. 나눈다는 건 뭐야? 일부라는 이거. 합칠 것을 그럼 뭐야? 합친다는 건 뭐야? 너와 내가 합친다는 거는 일단 복수죠. 사람이 둘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이상이라는 뜻으로 의미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테크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러면 뭐야? 나눌 것을, 둘 이상 그럼 합칠 것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5페이지 2번에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건축물의 용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가 됐을 때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자, 우리가 인간이 만든 물건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건 다른 것들과 뭐가 다르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서 책상이라든지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책상은요, 일단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죠. 자동차도 토지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토지에 정착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는 물건이 뭐다?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토지에 정착하면서 지붕과 자, 지붕을 받쳐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 있던지 또는 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하고 또는 그렇죠. 과하고 또는 사또와 과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붕 기둥과 벽의 관계는요. 이 건물에 있을 때 기둥으로 받쳐도 되고, 그렇죠? 기둥으로 받쳐도 되고요. 그죠? 네. 벽으로 받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으로 받쳐도 되고 벽으로 받쳐도 돼요. 뭘? 지붕을. 그래서 기둥과 벽은요. 주민등록증과 면허증과의 관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신분 증명할 때. 그러나 도장이 있어야 돼요. 도장과 뭐예요?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을 제시해 주세요 한다면 이 도장은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하고 또는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돌려서 내면 절대로 안 돼요. 지붕 또는 기둥과 벽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은 대체제가 없어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땅에 붙어 있는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게 딸린 시설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집이 있으면 여기 승강기가 있을 수 있죠. 엘리베이터 자체는 기계 시설이지만 집에 붙어 있을 때는 그걸 집의 일부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딸린 시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딸린 엄마는 엄마하고 애하고 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갖다 우리는 딸린 시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하 또는 고가,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말입니다. 지상만 사용하지 않고 지하를 갖다 두더지가 사는 지하까지도 파서 지하철을 만들잖아요. 그죠? 또 지하상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플러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지하, 그렇죠? 지하, 이렇게 지하상가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 고가, 높은 도로에 설치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무소, 그렇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렇죠? 그래서 사고, 점차장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고, 점포도 사고, 차고도 사고, 창고도 사야지. 그래서 사고, 점차장, 그렇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렇죠? 지하 또는 걸개는 사고, 점차장,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과 2번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에 다음은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취급하는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축물을 취급하는 공작물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건축물에다가 문패를 단다든지 또는 뭡니까? 유리창을 바꾼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 허가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의 담장만 따로 별도로 허가받지는 않거든요. 건물을 질 때 다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허가받는데 이 건물에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에서 굴뚝 같은 게 너무 위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높으면 부러지면 다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붕이 없는 것들은 건축물이 아니라 이 굴뚝은 공작물이에요. 이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건축물. 그러니까 크다 작다. 큰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그렇죠? 건축물과 동일하게 분류를 해서 건축물 질 때 별도로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작물은 축조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이란 말을 써요.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참고로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누가 허가를 해주냐면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이게 뭐냐면 세종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누구예요? 예, 제주특별자치도예요. 그죠? 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이제 우리가 자치단체 구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 수가 있죠. 영등포구청장 이렇게 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굴뚝이나 이런 것들은 신고한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질 때요. 너무 높아서 이제 건물 지금 산을 깎아서 짓게 되면 산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산이 여기 있으면 이 산을 깎잖아요. 보통 깎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지니까 이 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달죠? 이렇게 그렇죠. 옹벽을 치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흙이 무너지지 않게 흙이 이제 비가 오면은 쓸려내리니까 옹벽을 치는데 이게 이제 2m 넘는 옹벽, 4m 넘는 광고판. 자, 우리 광고판은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 위에다 광고판을 칠 수가 있죠. 그렇죠? 멀리서 보면 광고가 다 보이잖아요. 좋은 건물일 때, 그죠?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광고판이 있는데 여기 뭐 소녀시대 이런 광고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높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m 넘는 광고판. 우리가 광고를 왜 해요? 핸드폰 사라고 하는 거죠. 핸드폰 사라고. 그래서 4m 넘는 광고판. 우리가 2m 넘는 옹벽, 그렇죠? 예. 6m 넘는 뾰족한 것들. 뾰족한 것들 교과서에 한번 볼까요? 자, 6m는 뭐예요? 골프 연습장은 뭐예요? 골프망이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철탑, 그렇죠? 그 다음에 장식탑, 4번에 굴뚝. 이렇게 뾰족한 것들은 다 뾰족한 것들은 다 6이에요. 왜 이게 6이 갈고리가 돼 있다고 외우시면 돼요. 뾰족한 굴뚝, 철탑,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6m죠. 그 다음에 8m, 그렇죠? 자, 8m 넘는 뭐예요? 고가 수조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기 8m는 고가 수조라는 건 이 건물에 이제 물탱크 같은 걸 위에다가 담아 놓잖아요. 이 그래야지 물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렇죠?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탱크. 고가 수조가 8m 넘는. 그다음에 8m 이하의 팔고철인데 철골 조립수죠. 고는 높을 고자고 철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철이야, 철 좀 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8m 이하일 때는 건축법으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공작물이지만. 그렇죠? 근데 8m가 넘으면은 별도의 주차장법으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주시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머지 자, 교재에서 다 넘는 은이에요. 그래서 5번 지문을 보면 높이 6m를 넘는 굴뚝이라고 돼 있죠. 6페이지에. 그러면 6m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1m부터 신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8m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데 8m가 넘어야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철골 조립주차장은 어때요? 8m 이하까지만 하니까 8m, 7m, 6m, 5m, 4m 다 신고하는데 8.1m부터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법부터 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8번에 바닥면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호. 그래서 2, 4, 6, 8, 30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9번과 10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주요 수치들. 그래서 건축물은 아닌데도 건축물로 취급해서 위험하니까 따로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3번의 건축 설비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고 지하층이라는 부분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 건축비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자, 평균이라는 단어를 비추고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일단 말씀드려요. 지하층 뭐예요? 층수에서 제외를 해요. 그럼 어느 지역이 보세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 지역은 4층까지밖에 건축 제한이 돼서 못 져요. 4층이 한계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짓겠어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bottom 1,
B1이죠. 그렇죠. B1.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 건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건물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항상 이제 올해가 이제 이런 그 법규를 강의한 지 그죠? 횟수로 그죠? 강의한 지 18회가 됩니다. 18회가 되는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똑같은 문제들의 내용들을 그죠? 매년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을 강의를 하는데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면 질문이 항상 반복해서 나와요. 똑같은 질문들이. 학생들, 수강생분들이 궁금하신 건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에요. 반지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반지하는 1층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지하 1층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걸 반지하를 1층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만 이게 1층으로 보게 되면 5층짜리 건물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언덕비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때 말입니다. 요거에 대한 걸 평균으로 계산해야 되겠고 높이가 만약에 여기가 해당되는 높이의 층이 4m예요. 예를 들면 4m입니다. 4m인데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거치 있는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 묻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묻어져 있는 부분이 2m 이상 묻어 있다면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묻어져 있는 부분이 1.8m고 위에 돼 있는 부분이 2.2m다. 2.2m. 그럼 뭐예요? 지하층이 아닌 1층으로 보는 거예요. 무식하게 표현하면 외우는 방법 할게요. 허리, 우리 가운데가 허리라고 생각해요. 허리 이상으로 묻어져 있으면 1층이에요. 지하층이에요. 지하층. 이렇게 묻어져 있으면 뭐다? 어떻게 된다? 예, 1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릎 정도 묻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1층이 되는 거고, 그죠? 많이 묻어져 있으면 뭐예요? 지하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많이 묻어져 있으면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이 뭐예요? 묻어져 있으면,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건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밑줄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평균과 해당 층 그렇죠? 해당 층이란 뭐야? 요 해당되는 층 다른 층 말고 요 층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거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거실에다 화살표 치고 방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축물 안에서 그죠? 우리가 거실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상습 침수 지역인데 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에 새 방을 준 거예요. 지하 새 방을. 그럼 사람들은 비가 오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지하를 새 방으로 한다는 것은 허가를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지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와인 창고를 쓴다든지 아니면 공구 창고를 쓴다든지 뭐 페인트 창고를 쓴다고 해도 비가 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거실, 사람이 오래 머무는 장소를 거실이라 하는데 거실로 했을 때는 건축법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간 짓는 거랑 사람이 오래 머무는 집을 짓는 게 다른 것처럼 이 거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야? 우리가 거실에 차 마시자 이 거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데 그러니까 뭐야? 공부할 때도 교실도 거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작업실도 거실이 되는 거고 음악하는 스튜디오도 거실이 되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스튜디오도 거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뭐야?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에서 거주, 지무, 작업, 집회, 오락 등 그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제가 읽었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오래 머무는 곳으로 장기간 거주하다 보니 행위 제한이 강하게 적용됨이 유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단순히 물류만 쌓아놓은 창고나 이런 것은 거실이 아니고 그 창고 안에 사무실이 있다. 그럼 사무실도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안전이나 이런 거 규제가 강해야 되지만 물건만 쌓아놓게 되면 규제가 강하지 않죠. 됐어요. 주요 구조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요 구조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요. 심장, 위, 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손가락 하나 없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도요 마찬가지. 이걸 건드리면 무너지는 부분들 갖다가 뭐야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주요 장기라고 표현을 쓰는데 건축물에서 뭐야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 힘을 받는 벽이라고 해요.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해요. 내력벽. 알겠죠? 내력벽 대신 이 없으면 잇몸물을 써야 되잖아요. 기둥으로 박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력벽과 기둥은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닥 있죠, 바닥. 이 바닥도 무너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이거 바닥. 그 다음에 이 바닥을 받칠 때요, 여러분 서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기둥이라면 누워 있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 절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절에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절에 또 뭡니까? 기둥의 위에 사이에 이렇게 올려둔 이런 모양 있죠. 옆으로 누워 있는 기둥. 옆으로 누워 있는 기둥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과 보는 뭐의 차이예요? 서 있으면 기둥, 누워 있으면 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우리나라 한옥 구조는 뭐예요? 기둥과 보를 이어서 만들게 되겠죠. 그다음에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이 있으면 이 지붕에 틀이 있죠. 지붕을 타려면 기와를 실으려면 뭐야? 지붕 틀이 있어야 되냐, 지붕. 그 다음에 여기 주계단, 여기 메인 계단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무너지면 죽어야 안 죽어요. 무너지면 죽는 것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그래서 우리가 외우실 때는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 도박에 빠진 거예요. 도박에 빠졌어요. 옛날에 도박 빠져서 돈 많이 날리잖아요, 그렇죠? 예, 연예인들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내기를 해서 도박 갬블링을 해서 그렇죠. 다 돈을 다 해먹은 바보 지주. 지주는 땅 주인을 지주라고 하죠. 그래서 내기에서 다 날린 바보 지주.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알겠죠? 이 주요 구조부를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을 뭐라고 하는가? 그럼 시험 문제에서 주요 구조부라고 주관식으로 쓰셔야 돼요. 주요 구조부. 알겠죠? 네. 그래서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주요 구조부를 또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번 더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하거나 전축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우실 때 건축은 신증, 개재, 이전이에요. 신증, 개재, 이전을 갖다가 뭐예요?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증, 개재, 이전을 뭐예요?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중요피 해놓으세요. 7번과 8번은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건축과 대수선.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걸 뭐라 하면 신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걸 뭐야? 건물을 짓는 건 신축. 그죠? 자, 그러면 증축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올리면 뭐야? 증축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예, 이 두 가지까지는 됐는데 개축과 재축이 문제가 되는데 자, 개는 꽃게철에 먹어야 되겠죠. 꽃게철에 꽃게를 먹어야 맛있고, 그죠? 대게철에 대게철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개철이야, 철. 그래서 철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철거하고 건물을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층짜리를 갖다가 철거하고 5, 4, 3, 2, 1로 지는 게 개축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알겠죠? 그 다음에 재축은 재수 없어 그러냐. 재수 없어. 이건 재는 재해할 때 재자거든요. 멸실 됐을 때 멸시한다고 하잖아요. 멸시에다 리를 붙이면 멸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서 건물이 다 투실됐다. 그럼 재해로 인해서 멸실됐을 때 다시 있는 걸 뭐라 한다? 재축이라고. 재수 없어 멸시. 알겠죠? 그래서 재축과 개축은 공통점이 뭐냐면 동일 구조 이내요. 동일 규모 이내. 그러니까 5층짜리면 5, 4, 3, 2, 1로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예. 재축도 5, 4, 3, 2, 1인데 개축은 뭐야? 직접 내가 철거해서. 재축은 재수 없어서. 그렇죠? 재수 없어서는 게 재축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개축과 재축이 아닌 만약에 5, 4, 3, 1이 아니라 그 철거나 멸실됐을 때 6, 7, 8, 9, 10으로 했을 때는 동일성이 인정이 안 돼서 신축으로 봐요. 알겠어요? 신축으로 봅니다. 그걸 기억해 놓으시고 이전이라는 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전은요.
자, 우리가 이제 딱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도시계획이 되면서 도로가 나면서 제 대지가 잘린 거예요. 이렇게. 소음이 나야 안 나요? 소음이 나죠. 덤프트럭이 지나가니까 소음이 나니까 이 주요 구조부, 아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겨가는 겁니다. 알겠죠? 옮겨가는 거. 동일 대지에서 옮겨가는 걸 이전이라고. 다른 대지가 아니라 주요 구조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를 옮기는 거예요. 자, 이전부터 보겠습니다. 박스에 5번 참고에 이전이란 그렇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원한다.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전. 그다음에 재축이죠.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4번부터 읽을게요. 그 밖에 재해로 종종 같은 규모. 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렇죠? 내력부, 기둥부, 지붕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주요 구조부라고 해요. 주요 구조부. 예. 그리고요, 거기 한옥에 석가래는 제외된다는 게 한옥 건물 이렇게 짓다 보면요, 이게 짓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기둥 옆에 사이사이 나무를 이렇게 와요. 그 나무를 놔야 기와를 갖다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경미한 가지기 때문에 지붕틀로 보지 않고 석가래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나무 같이 이렇게 딱딱딱딱 해갖고 그 위에다가 뭐예요? 기와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쑤시개 같이 이렇게 날려놓은 거니까 경미하니까 상관없고요. 네. 그다음에 2번에 증축이란 아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열리는 것을 뭐다 증축이라고 하는데, 예.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주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서 메인 건축물이 있어요. 같은 대지에서. 근데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교에 체육하는데 체육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체육 도구들을 하는 창고를 조그맣게 하나 같은 대지에 놨다. 그래도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전체 대지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늘어나면 이것도 증축이에요. 자동차에다 내비게이션을 달았다. 그럼 뭐예요? 가치가 증가해서 증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주건축물이고 이게 부속건축물이면 만약에 이 부속건축물이 오래돼서 철거하고 나서 새로 짓게 됐을 때는 이건 신축으로 봅니다. 알겠죠? 근데 주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항상 자동차가 있는 상태에 내비를 달았다. 그럼 가치가 증가되는데 나중에 자동차를 폐치하고 내비만 있는 상태에서 차를 새로 사서 달았다. 그러면 항상 그 주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번에 신축 보겠습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그렇죠? 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 건축물만 있는 데서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포함하는데 개축, 재축은 제외된다고 돼 있죠. 알겠어요? 개축, 재축은 동일 규모 이내로 하는 거고 이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 건축물을 짓는 것은 증축이고 부속 건축물의 상태에서 주건축물을 짓는 것은 신축이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했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대수선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